쇼생크 탈출, 영화와 원작의 차이 15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쇼생크 탈출을 꼽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원작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건 영화산업의 숙명입니다. 대작 영화는 작품성보다는 흥행성 위주로 만들어야 하니까 터무니없는 에피소드를 교묘히 버무려 넣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를 감동시킨 쇼생크 탈출 여러 장면 중에는 소설에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는 내용과 딴판인 것도 많습니다. 야,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할 만한 장면도 꽤 있지요. 하지만 영화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시청자를 자극하고 현혹시켜야 흥행에 성공하거든요. 영화 쇼생크 탈출과 원작 소설의 차이 15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피가로의 결혼을 추천합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헛웃음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완전 딴판이거든요. 피가로의 결혼과 노튼의 자살, 토미 사살은 영화가 왜 문학과 달라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파트입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에는 2012년 1월 11일 저희 예스24 블로거에 게시한 영화 리뷰, 영화 쇼생크 탈출과 원작 소설이 다른 몇 가지에 대한 고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리뷰는 당시 예스24의 2주의 테마링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2012년 1월 12일 예스24 블로거 운영자가 저에게 보낸 저의 쇼생크 탈출 영화 리뷰가 2주의 테마링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상품으로 상품권을 보낸다는 메시지입니다. 제 작품을 아끼는 마음에서 2012년 11월 25일 저의 네이버 블로거에 쇼생크 탈출, 영화와 원작을 비교함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았고 지금도 이러한 내용은 저희 예스24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이 동영상 저작권을 침해한 거 아닌가, 남의 작품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까봐 해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티브 킹이 1982년에 발표한 소설 모음집 다른 계절들의 첫 번째 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영화화한 영화 쇼생크 탈출은 1994년 개봉 당시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가을의 전설, 펄프 픽션, 라이언 킹 같은 쟁쟁한 개봉작에 밀려 제작비도 건지지 못했고 아카데미상 하나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가 출시되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비디오 대여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도 돈이 없어 영화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비디오나 DVD로 쇼생크 탈출을 보고 희망을 얻어 역경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감동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IMDb 1위를 오랫동안 기록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작자 스티브 킹은 영화 대본을 읽고 자신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 중에서 최고라고 극찬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앤디의 신체적 특징. 앤디 역할을 맡은 팀 로빈스는 키가 6피트 5인치 195.58cm입니다. 간수장 하들리보다 키가 큽니다. 몸무게가 당시 86kg라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90kg가 넘어 보여요. 어떤 영화평을 보니까 그가 앤디 듀프레인의 캐릭터에 독특한 존재감을 부여하며 감옥에서의 고독함과 내면의 강인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팀 로빈스는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앤디는 축구장 5개나 되는 좁은 하수관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팀 로빈스의 덩치에 그게 가능할까요? 소설 속 앤디는 키가 작고 왜소한 꽃미남입니다. 손재주가 있으며 엷은 갈색의 금발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시스터와 맞짱을 떠야 하니까 금태 안경까지 쓸 필요는 없고 키가 작고 귀여운 남자 배우가 앤디 역할을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왜소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쇼생크 호모들, 그러니까 시스터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근데 겉모습과 달리 앤디는 깡다구가 보통이 아닙니다. 시스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집단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자존감이 대단하죠. 소설에서는 노튼이 간수에게 앤디가 탈출한 하수관 구멍으로 들어가라고 시킵니다. 여느 간수가 그렇듯 쇼생크 간수는 피지컬이 좋습니다. 소설 속 앤디의 왜소한 체격과 차원이 다르죠. 다행히 노튼은 앤디의 키와 몸무게가 비슷한 간수 로리 트레몬트를 구합니다. 하수관 구멍으로 들어간 트레몬트가 똥냄새에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노튼은 괜찮다고 다그치는 부분이 가관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레드는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처지를 까맣게 잊고 발을 구르고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웃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스티브 킹은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간 트레몬트의 비명과 노튼의 단호한 재촉으로 독자의 웃음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가. 아, 너무 지독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아, 똥 냄새 같아요. 아, 똥. 으아, 그아.
그 다음에는 레드의 자제력을 잃은 웃음으로 독자도 웃음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미친 듯이 웃어대는 레드를 다그치며 웃음을 그치지 않으면 당장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노튼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독자의 웃음 폭탄이 걷잡을 수 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도록 터져나오는 웃음을 그칠 수 없더군요. 저는 국내외 여러 소설을 읽어보았지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간결한 문체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마치 영화의 장면 같은 영상을 창출하는 스티브 킹의 대단한 필력과 뛰어난 유머 감각을 음미하면서 이런 건 밑줄 쫙 그어놓고 피와 살이 되도록 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미였습니다. 레드는 미친 듯이 웃었다는 이유로 15일 동안 독방에 갇힙니다. 그때 저는 멋진 양복을 입고 자가용을 몰며 남쪽으로 달려가는 앤디를 생각했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지요. 독방에서 15일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저의 반쪽이 앤디와 함께 했기 때문일 거예요. 똥구덩이를 헤쳐나간 앤디는 저편으로 깨끗하게 빠져나가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앤디가 하얀 반팔 셔츠에 선글라스 차림으로 머릿결을 휘날리며 날씨가 더없이 좋은 날 지붕이 없는 새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태평양 연안도로를 달리는 멋지고 부러운 이 장면이 그것인데 레드의 상상과 달리 양복도 평범한 승용차도 아닙니다. 자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차림새에 신나게 달리는 스포츠카.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멋진 발상이었습니다. 둘째, 비상금 $500.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앤디는 입소할 때 $500를 몰래 가지고 들어갑니다. 유능한 은행가였던 앤디는 교도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다를 꿰뚫고 있었던 거죠. 앤디가 내 인생 이제 망했어 하고 자포자기하는 인간이 아니라 지옥에서 바깥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지닌 열혈남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레드의 계산에 의하면 바깥 세상의 $1가 쇼생크에서는 $20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 계산법에 따르면 앤디는 $10,000에 해당하는 권력을 가지고 쇼생크로 들어간 셈입니다. 비상금 $500가 없었다면 앤디는 쇼생크에서 시체가 되었을 거예요. 앤디의 곱상한 외모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담대한 준비성이 독자의 의표를 찌르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셋째, 시스터 보고스의 말로 앤디는 자신을 성폭행으로 계속 괴롭히는 시스터 보고스를 반쯤 죽여놓습니다. 레드의 말에 의하면 앤디가 가만히 있었으면 보고스가 앤디를 죽였을지 모른다고 해요.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앤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하고 목숨 같은 비상금을 사용한 모양입니다. 영화처럼 하들리가 나서지 않아요. 보고스는 나약한 시스터로 앤디의 눈치를 보며 쇼생크에서 삽니다. 영화처럼 빨대를 빠는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습니다. 앤디의 뇌물을 받은 간수가 확실하게 처리한 결과입니다. 쇼생크 간수들은 박봉에 시달려 뇌물에 약했습니다. 수고비가 좀 많이 들긴 했어요. 레드 계산에 의하면 간수 두세 명이 가담했을 테고 각각 $15씩은 받았을 거라네요. 바깥에 $1가 쇼생크에서는 $20에 해당하니까 꽤 큰 거래입니다. 하지만 시스터는 보고스 일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스터들이 체구가 작고 귀엽게 생긴 앤디에게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싸우고 엄청 깨지고 당하는 고난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넷째, 암석망치와 사용기간. 구원의 열쇠가 되는 라케머, 암석망치. 앤디가 레드에게 그것을 부탁하면서 바깥에서는 $7라고 말합니다. 소설에서는 $8입니다. 레드는 여기 사정을 감안해서 $10로 하자면서 살짝 웃으며 묻습니다. 너 $10 있어? $10. 쇼생크에서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앤디는 이것도 비상금으로 해결해요. 있어. 앤디는 조용히 대답하죠. 레드는 만일 그 물건이 발각되고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면 거래가 끝장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 앤디를 뭉개버리겠다고 울음장을 놓습니다. 영화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에 걱정 마. 앤디는 담담합니다. 19년 후 앤디는 암석 망치를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것을 레드에게 보여주는데 다 뭉개어진 별 쓸모가 없는 쇳덩어리로 변해 있었죠. 영화에서는 앤디가 1947년 초에 쇼생크에 오지만 소설에서는 1948년에 쇼생크로 옵니다. 입소한 해에 앤디는 레드에게 $10를 주고 암석 망치를 구합니다. 앤디는 입소 후 19년이 지난 1967년에 신제품 암석 망치를 구입하는데 그동안 물가가 올라서 레드에게 $22를 지불합니다. 앤디는 새로 구입한 암석 망치를 8년 동안 사용하고 1975년 탈옥합니다. 영화에서는 앤디가 1966년에 탈옥합니다. 그래서 앤디가 암석 망치를 사용한 기간이 영화에서는 1947년부터 1966년까지 20년이고 소설에서는 1948년에서 1975년까지 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감방 벽 사이 하수관 깨어진 구멍 옆에서 간수 로리 트레몬트가 앤디가 버린 암석 망치를 발견하지만 영화에서는 경찰이 하수관 끝에 하천에서 앤디의 암석 망치를 찾아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영화의 설정은 어리석은 난센스였습니다. 앤디가 굳이 암석 망치를 하천까지 가지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다섯째, 비어 브레이크. 영화에서는 1949년 5월로 나오고
소설에서는 1950년 5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화에서는 얼음같이 찬 맥주 아이시 콜드 비어이지만 소설에서는 오줌처럼 미지근한 패스 웜으로 나옵니다. 이건 슬랭인데 화자인 레드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죠. 1950년 5월 어느 봄날 외딴 교도소 작업장 옥상까지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맥주가 차갑기는 어렵겠죠. 그 시절 냉장차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하지만 겉보기에는 영화 속의 맥주가 훨씬 어울립니다. 관객이 마치 시원한 맥주를 같이 마시는 기분마저 들어요. 근데 소설 속 레드는 1950년 5월 아침 10시에 옥상에서 동료들과 일렬로 앉아서 마신 그 미지근한 맥주가 생애 최고였다고 합니다. 20분 동안의 자유로운 비어 브레이크. 진짜 끝내줬겠죠. 사실 술맛은 기분이 내는 거잖아요. 쇼생크에서 가장 잔혹한 하들리가 선물한 맥주를 벽나발 불며 하들리를 바라보는 그 기분을 능가할 술맛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어요. 영화에서는 앤디가 보상으로 동료 각각에게 맥주 3병을 요구하고 하들리가 수긍하는 것 같은데 소설에서는 짠돌이 하들리는 제 마음대로 각각 맥주 2병으로 깎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곳에서 아침에 맥주 2병이 어딥니까? 그날 이후 앤디는 쇼생크 시스터에게서 완전 해방됩니다. 교도소장과 하들리가 너희들 앤디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데 어쩌겠어요. 영화에서는 간수장 하들리가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한 앤디에 대한 보답으로 보고스를 작살내는 것으로 시스터에게 경고하지요. 6째, 노튼의 재임 기간과 자살. 소설에서는 영화와 달리 앤디가 입수할 당시와 옥상에서 비어 브레이크가 벌어질 때의 교도소장은 스탄마스입니다. 교도소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한 곳에서 27년이나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라서 가능한 이야기죠. 1959년 초 뇌물 수사가 시작되자 스탄마스는 달아납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2년 전인 1957년에 하들리는 심장병 때문에 은퇴합니다. 영화와는 전혀 다른 설정이죠. 사실 하들리도 공무원입니다. 27년 동안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959년 초 새로운 교도소장과 간수들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1963년 겨울에 사사건건 성경을 인용하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 노튼이 쇼생크 교도소장으로 부임합니다. 소설에서는 노튼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앤디가 탈옥하고 3개월 후 교도소장직을 사임한 노튼은 일요일마다 침례교회에 다니며 봉사활동을 합니다. 자신을 알거지로 만든 그 빌어먹을 인간이 대체 어떻게 그 짓을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7번째, 브룩스의 난동과 자살. 소설에서도 브룩스는 교도소에 길들어진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쇼생크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는 브룩스에게 쇼생크는 그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쇼생크를 떠날 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바깥 세상이 끔찍했던 거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요양소에서 자연사합니다. 소설에서는 까마귀도 등장하지 않고 동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설정도 없고 보호소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그런 설정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8번째, 피가로의 결혼. 영화에서는 앤디가 LP 음반을 틀어 스피커로 쇼생크 저녁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방송하고 죄수들이 홀린 듯 청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멋진 발상이 소설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장면에 나오는 레드의 내레이션에 현혹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아요. 모르는 게 나은 것도 있지요. 저는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슴이 아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그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하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새장으로 날아들어와 새장의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장의 내레이션에 깔리는 음악이 더더욱 황홀하게 들립니다. 그 결과 음악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인생 음악이다. 열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요,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3막으로 백작 부인과 하녀 수잔나가 합심하여 백작의 부정을 폭로하려고 수잔나가 백작을 유혹하는 터무니없는 러브레터를 쓰는 파트입니다. 한 줄 적어봐. 산들바람이 부는 정원에서 얼마나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오늘 저녁 불어올 거예요. 숲속 소나무 아래에서 소나무 아래에서? 그 숲속에서요. 나머지는 그가 알겠지. 나머지는 그가 알겠지요. 두 여자가 작당에서 남자를 유혹해서 망신을 주려고 황당한 러브레터를 쓰고 있다는 내용을 안다면 레드의 내레이션은 완전 사기죠.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청취자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환상보다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없거든요. 레드나 죄수나 청취자 대다수가 환상에 빠져 이미 극락으로 가버렸어요. 인생 음악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저 역시 레드의 내레이션에 속아 그곳 죄수들처럼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자유롭고 황홀해. 레드 말이 맞네. 하고 현재의 나를 잊을 정도였거든요. 이 파트는 이 음악을 즐겨 듣는 감독 프랭크 다라본트가 직접 구상했다고 해요.
감독은 이 음악이 영화의 주제인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대요. 원래 각본에는 앤디가 중간에 음악을 끄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팀 로빈스가 음악을 계속 틀어주는 것이 앤디의 캐릭터에 부합한다고 추천했고 감독이 팀 로빈스의 제의를 받아들여 음악을 계속 트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페라의 내용이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세장의 벽을 무너뜨렸다느니 자유를 느꼈다니 따위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의문스럽게 딴전을 피웁니다. 레드의 내레이션 첫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아요. 모르는 게 나은 것도 있지요. 영화 제작자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승전결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소설에서는 어림도 없는 수작입니다. 그래서인지 원작 소설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결말을 소개합니다. 편지를 받은 백작은 수잔나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약속된 밤 정원에 몰래 나타나고 수잔나로 변장한 백작 부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때 수잔나는 약혼자 피가로와 함께 그들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자신의 위선이 드러난 백작은 백작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페라는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납니다. 9번째, 토미 사살. 앤디의 무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인, 토미는 사살되지 않습니다. 앤디를 자신의 곁에 잡아두려는 교도소장 노트는 토미에게 캐시맨 교도소로 옮겨가라고 유혹합니다. 캐시맨에서는 재소자들이 감자를 캐는 힘든 일을 하지만 그 대가로 괜찮은 보수를 받습니다. 캐시맨에는 사회로 나가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소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모형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내와 피크닉을 즐기고 잠자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쇼생크와 비교하면 천국이죠. 3살 난 아들과 주말마다 면회를 오는 아내가 있는 혈기왕성한 토미에게 이보다 달콤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더구나 그때 앤디는 독방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토미는 그 절호의 기회를 주저없이 잡습니다. 약삭빠른 노튼이 위선자이긴 해도 살인마는 아니라는 소설의 설정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살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노튼이 하들리를 시켜 토미를 사살하는 영화의 설정이 이 영화에서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잔악성과 교도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관객을 극도의 긴장감과 분노로 몰아넣거든요. 10번째,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거나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영화에서는 앤디가 쇼생크에서 레드에게 지우아타네호를 말했을 때 레드가 헛소리 하지 마라고 윽박지르자 앤디가 이 대사를 말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레드가 앤디를 찾아 숙소를 떠나면서 앤디가 쇼생크에서 말한 이 대사를 떠올리며 맞는 말이야 하고 나옵니다. 소설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바깥 세상이 두려워 자신에게 안전한 쇼생크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레드가 마지막 선택으로 앤디를 찾아갈 생각을 하면서 푸념처럼 늘어놓습니다.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여러분은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다른 궁지에 몰렸고 까짓 거 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자조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한데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열정적인 느낌이 드나요? 이 부분이 소설과 영화의 중요한 차이인데요. 저는 앤디가 쇼생크에서 말하기에는 부적절한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이 대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 소설에서는 쇼생크에서 앤디가 레드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장래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소설의 설정이 옳고 영화의 설정은 틀렸다고 봅니다. 앤디는 쇼생크 탈출과 탈출 후의 찬란한 미래를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쟁취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차 자신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레드가 앤디에게 너는 지금 쇼생크에 있고 태평양은 꿈같은 소리야 헛소리하지 마 하고 윽박지르는데 앤디가 울먹이며 이 대사를 늘어놓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감독도 자신의 설정이 이상했는지 그 다음 장면에서 식당에서 동료들이 앤디의 자살을 걱정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레드가 앤디가 요즘 오락가락한다. 누구나 한계란 것이 있어 하고 말하는 장면을 만들어 얼버무립니다. 감독은 이렇게 하면 앤디가 그 대사를 울먹이며 말한 것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쇼생크의 앤디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앤디는 깡다구가 대빵입니다.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때를 찌어 달려드는 덩치 좋은 시스터와 한결같이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앤디는 끈기 있고 냉철하며 집요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완벽한 탈출을 앞두고 오락가락하거나 자살할 리 있겠습니까? 소설의 설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하들리 체포와 신문사 제보. 소설에는 하들리가 소녀처럼 질질 짜면서 FBI 요원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6번째, 노튼의 재임 기간과 자살에서 말했듯이 하들리는 1957년 지병인 심장병으로 은퇴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영화의 설정에 입각하여 설명합니다. 소설에는 앤디가 신문사에 쇼생크의 비리를 제보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FBI를 끌어들여 일을 크게 벌일 필요는 더더구나 없죠. 관객이 보기에는 통쾌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꼭 필요한 설정이라고 봅니다.
영화는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2번째, 앤디 감방 포스터 6여자와 사용연도. 벽 구멍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 앤디의 포스터는 총 6장입니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포스터는 70년대 가장 성공한 여성 락싱어 린다 론스테드였습니다. 소설에서는 앤디가 1975년에 탈옥하지만 영화에서는 1966년에 탈옥합니다. 그래서 포스터의 주인공이 1966년 초 앤디의 감방으로 온 라켈 웰치입니다. 이 포스터는 태평양 해변 엔딩 장면과 잘 어울립니다. 레드가 앤디에게 묻습니다. 포스터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유로움이지. 예쁜 여자를 바라보면 마치 내가 그녀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거든. 나는 라켈 웰치 포스터가 가장 마음에 들어. 그녀 때문만은 아니야. 그녀가 서 있는 해변 때문이야. 멕시코 어딘가 같은 조용한 해변. 남자가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곳 같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레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했는데 몇 년 후에야 앤디의 말뜻을 알아차립니다. 라켈 웰치 포스터는 1972년에 린다 론스테드 포스터로 교체됩니다. 소설에서는 앤디가 1975년 탈출에 성공한 후 멕시코로 넘어가기 좋은, 영화에서는 텍사스주 포트 행콕으로 되어 있지만 소설에서는 텍사스주 맥내리에서 레드에게 그림 엽서를 보내니까 몇 년 후라는 표현이 맞아떨어지죠. 레드는 쇼생크의 여름이 끝나가는 1975년 9월 15일에 그 유쾌한 그림 엽서를 받습니다. 참고로 소설에 나오는 6장의 포스터 주인공과 사용 연도를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포스터를 장식한 6명의 여성은 당시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리타 헤이워드, 1949년에서 1955년까지 영화 길다로 팜프파탈로 떠올랐고 신비로움과 매혹의 대명사였습니다. 마릴린 먼로, 영화 7년 만에 외출에 나오는 지하철 통풍구 바람에 하얀 드레스가 휘날리는 명장면으로 유명하죠. 화려함과 순수함의 상징이었습니다. 1955년에서 1960년까지 제인 맨스필드, 1960년에서 1961년까지 대담한 연기와 풍만한 몸매로 주목을 받았던 금발의 섹시스타였습니다. 50~6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적 인물로 블론드 폭탄이라 불리웠습니다. 헤이젤 코트, 1961년에서 1965년까지 영국 여배우로 호러 영화의 여왕이었죠. 스크림 퀸으로 통했습니다. 라켈 웰치, 1966년에서 1971년까지 라켈은 영화 기원전 100만 년에서 비키니를 입고 찍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인생 대박을 터뜨립니다. 린다 론스테드, 1972년에서 1975년까지 70년대 여성 컨츄리 락싱어 탑이었습니다. 1978년 8월 16일 뉴헤븐 공연장 공연 모습입니다. 린다가 70년대 가장 돈을 많이 번 싱어라고 해요. 당시 뉴헤븐 공연장은 최대 수용 인원이 11,497명이었대요. 격세지감이 있죠. 13번째, 벅스톤 편지를 읽는 장소. 소설에서는 편지가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데 영화에서는 소설과 달리 편지가 비닐봉지에 쌓여 도시락통에 들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레드가 마치 자유인처럼 현장에서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체포될지 모른다는 테러의 공포가 엄습하고 누군가에게 발각되기 전에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현장에서 편지를 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를 읽습니다. 오랫동안 교도소 간수들의 차가운 감시 속에서 생활하고 주거제한 지역을 벗어난 레드에게는 소설의 설정이 더 어울려 보였습니다. 소설에서는 레드가 집에서 편지를 읽은 후 두 팔의 얼굴을 묶고 흐느낍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앤디의 마음이 고마워서겠죠. 저는 영화보다 소설의 설정이 훨씬 멋있었습니다. 레드가 엎드려 울먹이는 문장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거든요. 14번째, 하수관 구멍을 뚫는 도구. 영화에서는 돌덩이를 들고 내리칩니다. 소설에서는 간수 트레몬트가 하수관 구멍 옆에서 앤디의 락해머를 발견했다는 표현으로 앤디가 암석 망치로 하수관 구멍을 뚫었다는 뉘앙스를 남깁니다. 실제로 하수관의 구멍을 뚫어보면 알겠지만 돌덩이보다는 락해머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티브 킹이 돌덩이와 락해머로 실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번째, 엔딩 장면. 소설에서는 레드가 주거제한 지역을 벗어난 브루스터 호텔에서 지우아타네호에 있는 앤디를 찾아가는 경로를 생각하며 흥분과 희망에 휩싸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화에서는 레드가 태평양 해변에서 앤디를 만납니다.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지죠.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는 모습으로 엔딩을 처리한 영화의 설정은 소설의 엔딩보다 멋있었습니다. 밝은 미래와 함께 수많은 비밀을 공유한 의기투합한 나이든 남자들의 보석처럼 빛나는 우정을 보여준 명장면이었거든요.